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이란 지극히 평범한 날인 동시에 과거와 미래를 잇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괴테가 한 얘기인데요. 이번 시간도 여러분의 소중한 오늘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사자가 계약 성립 과정에서 나누게 되는 여러 조건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품질 조건과 수량 조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PPSI 이미 다 암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가격 조건을 공부하실 텐데요. 여러분이 오늘부터는요, 그냥 가볍게 정의 정도,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가격 조건 같은 경우는 다음 장에서 공부하실 인코텀즈에서 매우 자세히 우리가 학습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제 조건인데요. 이 결제 조건 같은 경우는 송금 방식도 있어요. 돈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추심이라는 방식이 또 있고, 그리고 신용장이라는 이미 간단히 보신 신용장 방식이 있는데 거기서 집중적으로 학습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포장 조건인데 패킹이요. 패킹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쉬먼트, 선적 조건입니다. 선적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운송 파트에서 자세히 공부하실 겁니다. 후반부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UCP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신용장에 관련된 통일 규칙입니다. 이미 잠깐 언급드렸죠. 우리 시험의 3대 소스입니다. 거기서는 무역에 대한 전방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특히 선적에 대한 부분도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가 인슈어런스, 보험입니다. 보험 조건도 우리가 보험 파트가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 5가지는 가볍게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왜 간단히 하고 넘어가시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격 조건부터 보시면 가격은 당사자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수출자는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팔고 싶을 것이고 수입자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합의에서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됩니다. 우리 계약을 합의하는 과정 중에. 그리고 번잡하기 때문에 이 가격 조건은 정형거래 조건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이 정형거래 조건이 바로 인코텀즈, 학습하실 내용입니다. 이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 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수출입에 필요한 요소, 재비용들을 산출하는 근거, 그리고 그 비용을 누구에게 부담시킬지, 부담 기속의 주체를 우리 합의하게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형거래 조건을 이용한다고 했는데요. 잠깐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인코텀즈를 아직 공부하지 않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코텀즈의 어떤 개념만 잠깐 보십니다. 네, 자세히는 안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힘드시기 때문에. 여기가 셀러국이고요. 바이어국입니다. 셀러가 이제 물품에 선적해서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도 있고 인코텀즈에 보면 4가지로 섹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E 조건, F 조건, 그리고 C 조건, D 조건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세하게 이걸 세분화하면 11가지 조건인데 일단은 4가지 섹터다. 예, 기억하십니다. E 조건이라는 건 정말 쉽습니다. 수입자가 수출자의 창고나 공장까지 직접 와서 물품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창고에서 물품을 가져갈 때 이 물품 가격은 가장 저렴해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에는 물품의 원가와 플러스 수출자가 가져야 될 이윤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F 조건은요. 수출국의 특정 장소까지 수출자가 물품을 이동시킵니다. 대표적인 것이 F 조건의 FOB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수출국의 수입자가 보낸 선박에 물품을 선적시켰을 때 수출자의 인도 의무가 마무리되는 조건, 그게 FOB였습니다. F 조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용에다가 이게 A라는 비용이라고 치시면 그 비용에 수출국 내에서 이동한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는 거죠. 이 비용보다는 이 비용이 조금 더 비쌉니다. 다시 원가에 이윤이 추가되며 여기에 다시 수출국 내
운송비가 포함되어집니다. 그렇죠? 요 비용이 이 조건에 비해 F 조건이 추가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요 C 조건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한데요. 물품이 수출국 내에서 인도됩니다. 이 장소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조건일 수 있는데 단지 요 해상에서 발생하는 또는 뭐 항공으로 인도할 때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그 해외 운송비를 셀러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럼 셀러가 공짜로 해주나요, 그걸? 그렇지 않죠. 셀러가 물품 가격에 추가를 해서 청구합니다. 아하, C 조건은 그런 물품의 원가에 이윤이면 이 조건 가격이죠. 여기에 수출국 내 운송 비용에다가 플러스 가장 중요한 해외 운송비를 같이 비용에 업을 해서 추가를 해서 청구합니다. 네, 공짜로 해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D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요. 수입국 내에 당사자가 약정한 장소까지 물품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럼 이 비용에다가 다시 수입국 내에 이동하는 운송비가 추가되겠죠. 이 비용 플러스 여러분 원가, 이윤, 수출국 내 운송비, 그리고 해외 운송비 플러스 수입국 내에서 움직이는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창고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수입국 내 운송비 이렇게 해서 청구하는 겁니다. 절대로 공짜로 해주는 일은 없고요. 물품 가격이 어느 게 가장 비싸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이게 가장 저렴했다면 D 조건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가장 고가가 됩니다. 물품 가격은. 그러면 당사자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즉, 셀러가 해외 운송에 대한 조절 능력, 뭐 섭외 능력 이런 것이 탁월합니다. 그러면 그런 반면에 바이어는 그런 게 부족한 상태라면 바이어가 잘 못하니까 셀러가 저렴하게 해외 운송을 수배할 수도 있죠. 그러면 C 조건이나 D 조건을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양자에게는 바람직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반대로 바이어가 그런 국제 운송에 대해서 탁월하다. 네, 더 잘한다. 셀러에 비해. 그러면 바이어가 직접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 조건으로 하는 거죠. 그 대신 물품 가격은 가장 저렴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다시 복습합니다. 간단하게. 이 조건은 바이어가 수출국의 창고 그리고 공장에서 직접 가져간다. 그래서 가격은 가장 저렴하다. F 조건은 수출국 내의 특정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임 비용이 추가된다. 조금 더 비싸집니다. C 조건은 인도는 수출국에서 인도되는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이건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비용만큼은 물품 가격에 해외 운송비가 추가되어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 조건은 수입국 내의 특정 장소까지 뭐 수입자의 창고일 수도 있고요. 공장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습니다. 택배처럼 끝까지 갖다 준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모든 비용이 다 추가되기 때문에 가장 고가가 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이제 완벽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인코텀즈에서 정밀하게 공부하십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우리 가격 조건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가장 관심사입니다. 수출입 재비용의 산출 근거와 부담의 주체, 귀속의 주체를 우리가 협의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가격의 구성 요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즉 수출입의 요소 비용인데요. 네, 이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외우시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표시를 해드릴 거고요. 이건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지금은 이 물품의 가격에 어떤 것이 산입되어 있는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들어가겠구나 라고 그냥 추정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제조 원가죠.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물품의 포장비, 그리고 수출자의 기대 이익. 네, 여기까지가 이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각종 검사, 뭐 인허가 비용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걸 제세 공과금이라고 하는데요.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허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인증도 있을 수 있고 그때 들어가는 비용들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리고 내륙 운송비 그리고 수출국 내에서 우리 선적항까지의 운송비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창고료, 보관료가 일어날 수 있고요.
특히 중요한 수출 통관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수출 통관 비용은 이제 개별적 11가지 인코텀 조건에서 누가 진행을 하는지를 공부하실 겁니다. 수출 통관 비용. 그리고 선적 비용. 이 선적 비용도 사실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은 겐츄리 크레인을 통해서 우리 뭐 컨테이너를 이제 선적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화물을 실었습니다. 그냥 인력을 사용해서 대규모의 인력을 사용해서 그랬기 때문에 비용이 아주 막대하고 이걸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상 운임. 해상 운임을 셀러가 부담하면 C조건이다. 뭐 D조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험료. 우리 물품을 이동하는 과정 중에 화물이 멸실되거나 손실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양자 중에 일방이 보험을 부부합니다. 그 보험은 만약에 셀러가 부부하게 된다면 물품 가격, 이러한 여러 가지 비용에 보험료가 또 추가돼서 우리가 청구되는 거죠. 공짜로는 안 해줍니다. 만약에 바이어가 부보를 한다. 그럼 물품 가격에서 보험료는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양하 비용, 말 그대로 내리는 비용, 그리고 부두에서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수입 통관 비용. 통관은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수입국 내에서 창고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관료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환비용과 수출입에 수반되는 이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환 변동에 따른 어떤 이자, 그런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거고, 15번째죠. 그래서 기타 비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던 뭐 사소한 비용도 있을 수 있고, 뭐 케이블이나 뭐 텔렉스 등의 뭐 전산을 이용하는 비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시는 건 아니고, 아,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만 이제 추정하시고,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이제 부담, 귀속시킬 것이냐에 대한 합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상품의 가격이 달라집니다. 우리 셀러는 이제 물품을 인도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바이어는 대금을 이제 지급을 할 텐데요. 이 대금 지급에 있어서 어떤 금액이 산정될 것인지에 대한 합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번거롭습니다. 사실 뭐 어느 비용까지 누가 낸다. 이제 이거 말로 나누는 것도 사실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정형거래 조건을 사용한다. 인코텀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형거래 조건에 대한 해석이 각국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통일의 해석을 기하는 것이다. 그게 인코텀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하는 것이 참 번잡스러운,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 FOB나 CFR 같은 정형거래 조건을 사용한다. 인코텀즈 2020에서 우리 각 11개 조건별로 가격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그냥 예로 보시면요. 이건 여러분께서 암기하신 내용이 아니라 이제 추후에 배우실 겁니다. FOB 가격입니다. FOB 가격은 우리 제조 원가죠. 그리고 수출하는 데 필요한 보창비, 그리고 검사비, 그리고 허가 등에 필요한 제세 공과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 그리고 잡비, 뭐 케이블 사용료 같은 것들, 텔렉스 사용료 이런 걸 원가라고 하고요. 지금 FOB면은 이 시점에서의 가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내 운송비가 발생하겠죠. 여기까지 옮기는 비용. 누가 부담한다? 셀러가 부담한다. 그 대신 공짜가 아니라 바이어가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 국내 운송비, 그리고 국내 운송에서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이 추가되어 있다면 보험료가 산입이 되고요. 그리고 선적하는 비용, 막대할 수 있다. 그리고 부두 사용 비용, 그리고 창고료 이런 것들입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수출국 내에서 또 통관 비용 발생할 수 있죠. 네, 그걸 누가 부담할 것이냐. 당연히 우리 FOB 조건에서는요. 우리 셀러가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공부하지 않으셨지만 11개 조건별로 우리 통관의 부담, 당사자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외우실 건데 지금 간단하게만 보십니다. 그리고 특히 뭐 검수, 검량비, 인스펙션에 관련된 비용을 이제 셀러가 부담하고 그걸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 그리고 은행 수수료 등이 있을 것이고 셀러의 이익이 있을 겁니다. 뭐 이 정도 비용이라고 그냥 추정만 하시면 됩니다. 암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CFR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C조건이죠. C조건은 이 비용에다가 추가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해외 운송비였죠. 해상 운송비가
중요하다.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여러분께서 그냥 반복을 통해서 익숙만 하시게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CIF 조건인데요. 저 I가 인슈어런스입니다. 보험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 해외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멸실 손상에 대해서 보험을 셀러가 부보하는 겁니다. 링코텀즈에서 셀러의 보험 부보 의무를 규정한 것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CIF입니다. 가운데 I가 들어간 것이 CIF와 CIP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여기서 물품 가격에 보험료가 추가돼서 청구된다. 셀러가 부보를 했기 때문에 공짜는 아닙니다. 그래서 청구합니다. 그게 바로 CIF다. 이런 것들을 배우겠구나.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가격 조건 마무리 하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선적 조건에 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적 조건은 어디서 다시 또 언급을 한다? 그렇죠. 운송에서 언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요. 특히 UCP라는 곳에서 언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UCP의 원문이 등장할 거거든요. 근데 그 원문들은 지금은 여러분 그냥 해석본을 보셔도 됩니다. 추후에 해석을 제가 다시 UCP 들어가서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부터 해석하시면 너무 어려우시기 때문에 가볍게 내용 정도만 이해하신다. 선적도요 상당히 당사자에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용품입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시즌 지나서 이게 배송이 된다. 그러면 판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반드시 물품은 내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필요한 그런 선적 시기, 그리고 선적의 방법, 그리고 선적을 어디에서 이룰 것인지, 선적 장소,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차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인도 시기라든가 인도 장소, 그리고 인도 방법, 이 세 가지를 합의하게 된다. 그 부분만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적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선적이란 얘기는요. 전통적으로 우리 무역은 선박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적이란 용어가 꼭 선박에만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배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운송수단에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에서 우리가 인천공항에 가서 물품을 이렇게 실는 걸 보면요. 선적 작업한다고 합니다. 육상 운송수단에 물품을 싣는 것도 선적, 철도에 실는 것도 선적. 이렇게 모든 운송수단에 포괄적 사용을 한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형거래 조건에서 이런 선적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또 UCP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니다. 여러분 밑줄 한번 치실까요? 육해공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선적이라는 용어가 포괄적 용어다. 그래서 특히 여기 있는 영어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로딩 온보드. 우리 해상운송에선 본선적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공에선 두 가지가 있는데요. dispatch와 accepted for carriage, 인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편에서는요. post receipt이라고 얘기하고 택배 같은 경우에는 픽업 날짜라고 합니다. 픽업 날짜.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복합운송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도 taking in charge라고 합니다. 요거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형광펜 칠해 두시고 자주 보십시오. 선적이 shipment만이 아니라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사용될 수 있다. 모든 운송수단에 암기 이미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보시면요. 지금 여기 있는 용어들이 지금 방금 보신 겁니다. 신용장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표현, 즉 선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적을 규정하고 있는 저 shipment라는 단어는 제외한다, 포함한다, 다음의 단어들을 포함한답니다. 포함한다. 그냥 가볍게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그냥 포함한다만 형광펜. 자, 그리고요. 선적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지나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적 시기를 약정할 때 초보 무역하는 분들이 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특정 일을 선적일로 약정하는 거죠. 이러면 계약 위반이 될 경우가 아주 빈번합니다. 절대로 특정일을 선적일로 설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육상 운송에서 버스가 오는 시간도 지금 여러 가지 교통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제 시간 도착 안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해상 같은 경우는 육로가 아닙니다. 바다에는 더 큰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선적한다. 이건
매도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출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보통은 기간 설정합니다. 선적일은 기간으로 설정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단월로 설정하는 거죠. 5월 중에 선적하겠다. 또는 연월이라고 하는데요. 5월과 6월 중에 선적하겠다. 양 2개월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 여러분 이 규정은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보통 이렇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될 것은 UCP상의 선적 시기를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언급이 되거든요. 그걸 암기하십니다. 여기는 가볍게 보세요. 그러면 2번 보는 효과가 생기시거든요. 우리가 first half라고 하면요.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이 전반부에 뭐 하겠다? 그 선적을 하겠다. 이 하반부. 그래서 16일부터 말일까지. 또 한 달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상순, 중순, 하순. 그래서 1일부터 10일까지, 11일부터 20일까지, 21일부터 말일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적일로 표시할 수도 있죠. latest shipping date 하면요. 늦어도 이 날짜까지입니다. 이 날짜까지가 끝입니다. 이 뒤로 선적하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 그렇죠? 요 정도 하시고요. 여기 전치사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요건 UCP 규정으로 외우시면 되는데 동일하지만 UCP로 외우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네. 그리고 최종 선적이라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만약에 어떤 물품을 6월 30일까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선적은 언제 해야 된다? 중국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통관 시간이 이틀이 소요된다. 그리고 뭐 운송에 필요한 시간이 뭐 3일이다. 이러면 5일을 공제하는 거죠. 그러면 늦어도 6월 25일 날은 선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6월 25일이 우리 최종 선적일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약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요되는 시간들을 공제해서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물품을 인도받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참고적으로 이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 단어는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departure는요. 출발이죠. 그래서 ETD 하면 출발 예정일을 말하고요. ETA 하면 arrival에서 도착 예정일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형광펜 칠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 선적에 있어서 용어들이 지금부터 등장할 거예요, 여러분. 즉시 선적, 그리고 분할 선적, 그리고 할부 선적, 뭐 환적 이런 단어를 여러분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 우리 시험에 정말 빈번하게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용어들은 어디서 다시 등장한다? 운송 파트에서. 그리고 UCP 파트에서 신용장 통일 규칙.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처음 접하시는 거니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암기까지 필요 없고요. 암기하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즉시 선적 조건이라는 건 선적 일자를 약정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즉시, immediately, promptly, quickly 이렇게 표현해 버리는 거죠. as soon as possible. 그러면 이게 사실 애매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 초보자가 보기에도 이렇게 선적기일이 표기되면 이건 은행 입장에서 이게 만약에 결제가 신용장 방식이라고 한다면 무시당합니다. 이런 건 무시합니다. 그냥 선적에 관련된 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럼 언제까지 선적하면 됩니까? 신용장에는 유효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용장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지막 날, 그날까지 선적을 하면 된다라고 실무에서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선적과 관련돼서 이런 표현 나오면 무시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무시한다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보세요. 신용장 통일규칙상의 해석. 항상 신용장 통일규칙이 중요합니다. 실무보다는 신용장 규칙. 네. 일정한 법규로서 규정이 된 것이 우리 시험에 이제 포커스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애매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이 수출상이 제시한 서류를 검토합니다. 기억나시죠? 신용장 메커니즘. 수출상이 신용장을 받으면 그 신용장에 기재된 서류를 준비합니다. 대표적인 서류가 운송 서류죠. 그 운송 서류를 제시하는데 그 신용장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즉시 선적. 그러면 그냥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한 규정은 무시하기 때문에 유효기한 안에 선적된 것은
그냥 신용장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대금을 줍니다. 그냥. 무시한다라는 게 서류를 그냥 뭐 던져버린다 그 뜻이 아니고요. 은행이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즉시 선적. 은행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적에 대해서는 뭐 토를 다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은행 입장에서. 그래서 선적 기일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신용장 유효기일 몇 월 며칠까지 신용장이 유효하다라는 건데요. 그 날짜까지만 선적하면 오케이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immediately, promptly, as soon as possible 사용되면 무시, 은행은 무시.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무시하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별표 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빈출되거든요. 우리 시험에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to, until, till, from, by. 앞전에도 이런 단어 있으셨죠? 근데 그거보단 이 신용장 규정을 보셔야 됩니다. 당해 일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until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정한 날짜가 있는 거죠. 만약에 5월 10일이 여기 써 있다. 그럼 5월 10일 날 선적해도 그 날짜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자, 한번 암기해 보실까요? to, until, till, from, by. 이 날짜는 그 포함 지금 기정되어 있는 여기 명기되어 있는 날짜에 선적을 해도 된다. 왜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from이라는 단어는 환어음의 만기를 결정하는 데 쓰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되어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이 말은 선적에서는 from이나 until이 이 규정된 날짜에 선적해도 되지만 계약 위반이 아니지만 환어음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발행하는 지급 명령서입니다. 돈 줘.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선제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기본 3강 안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어음이 그런 것인데 환어음은 환어음을 제시받고 바로 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에사이트라고 하는데요. 그냥 보고 주는 거죠. 그런데 일단 기한부로 돈을 줄 수도 있어요. 뭐 30일 있다 주는 경우, 60일 있다 주는 경우, 뭐 90일 있다가 주는 경우. 그러니까 기한부 어음이 있을 수 있어요. 기한부 어음에서 이런 용어가 쓰입니다. at 만약에 30일 있다가 주는 거예요. 돈을 30일 뒤에 주는 거죠. 그리고 after sight 이런 용어가 쓰이는데요. 환어음을 제시받고 그 이후 30일 있다가 주는 겁니다. 돈을. 근데 만약에 요 자리에 after가 아니라 from이 쓴 겁니다. from이 쓰이고 여기에 5월 1일이 기재되어 있어요. 5월 1일이. 그러면 5월 1일부터가 아니라 기사는 이 from 날짜가 5월 1일을 환어음에서는 제외합니다. 다시 한번. 선적에서는 from이 포함이 돼요. 그 날짜에 선적해도 돼요. 근데 환어음에서는 여기에 5월 1일이 있다라면 5월 1일부터 30일을 계산해서 기산해서 그 날짜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5월 2일부터 카운팅합니다. 2일부터. 네. 이 날짜 제외입니다. 만약에 여기 5월 1일이 이렇게 써 있다. 그럼 이 날짜를 뺀 제외한 5월 2일부터 30개를 헤아려서 그 날짜가 만기일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게 시험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자, 다시 한번. 선적에서는 from이 당해 날짜 포함해서 이 날짜에 선적해도 된다. 근데 환어음에서는 from을 썼다면 이 날짜가 포함되지 않고 다음 날부터 기산, 카운팅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 after과 before는 당해 날짜가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from과 마찬가지로 after, 이게 환어음 만기일에 쓰일 때는 일자를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거 환어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after과 from은 당해 날짜를 제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보셨는데요. first half 하면은 우리 1일부터 15일까지 이렇게 약정하면 이때 선적하면 됩니다. 그리고 second half 하면은 16일부터 말일까지. 그리고 beginning 하면은 10단위로 이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1일부터 10일, 11일부터 20일, middle, 그리고 end는 21일부터 말일까지로 선적을.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적은 특정한 날의 하루로
세팅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셀러가 반드시 계약 위반에 따라서 손해배상 당한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보다시피 기간 설정을 한다. 최종일로 그냥 이때까지는 하세요. 그럼 앞전에 선적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한 달 단위든 두 달 단위든 이렇게 달을 쪼개서 진행을 하던 일정한 기간으로 세팅한다. 이게 실무에서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다. 특히 전치사 문제는 정말 많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적과 관련해서 from은 포함, 환원과 관련해서는 제외, 당의 날짜 제외하고 다음 날부터 숫자를 기산하고 카운팅한다. 다음 날부터 30개입니다. 환원음은. 그리고 즉시 선적과 같은 용어를 썼을 땐 이미 보셨습니다. 은행 어떻게 한다? 무시한다. promptly,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이거는 무시. 그리고 6번 별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예, 오늘 선적과 관련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on or about. 이 표현은요. 어떤 특정한 날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월 10일입니다. on or about 다음에 5월 10일이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쪽으로 5일. 여러분. 그리고 뒤쪽으로 5일입니다. 그러면 총 10일 동안 선적하는 것이다? 땡. 아닙니다. 그게 많이 나와요. 우리 시험에. 카운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9일 앞쪽에 9, 8, 7, 6, 5죠. 하나, 둘, 셋, 넷, 5개. 5일. 10일부터 그 뒤 5일입니다. 11, 12, 13, 14, 15. 여러분도 써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on or about 다음에 5월 10일 세팅. 그러면 총 11일입니다. 요게 많이 나와요. 우리 시험에. 총 10일이 아니라 총 10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의 날짜 포함이고 양 끝날 포함입니다. 이날 선적해도 돼요.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죠. 양 끝단. 제외 포함. 여러분 요것도 시험 많이 나와요. 포함입니다. 요거 출제됐고요. 여러 번. 요거 출제됐습니다. 여러 번. 이렇게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제가 시험 나오는 건 알려드리죠. 그것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실무에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전 과정에 대해서 요게 누락되면 어떤 이가 빠진 느낌이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시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융통성을 고려한 표현이고 지정일자 양 단위를 포함. exclude가 아니라 include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5일 전후의 기간이기 때문에 총 10일이다, 11일이다, 11일이다. 요게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두 개가. 그리고 그냥 4 months, 1 month, 그냥 한 달 동안 또는 뭐 6달 동안 이렇게 나오잖아요. 4는 동안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과연 한 달이고 언제부터 6달까지인가? 이게 궁금하죠. 그래서 시작일은 그 초일은 신용장 개설일입니다. 신용장 개설일이 시작으로 본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on or about과 또 혼돈을 많이 하세요. 이게.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on or about은 총 11일짜리였고 about이 아니라 before입니다. before. 그럼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보세요. before 다음에 특정한 날짜가 있어요. 그러면 5월 1일이 여기 써 있다. 그럼 이 날짜까지 선적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before, after는 이 날짜 제외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날짜 전에 하거나 이 날짜에 하거나 다시 한번요. on이 붙어 있기 때문에 5월 1일 날 선적을 하거나 5월 1일 전에 하거나 이 두 개를 다 그날 당일에 하거나 그 전에 하거나 그럼 요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느낌 오시죠? 최종 선적일입니다. 요 날까지는 선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최종 선적일 by를 의미한다. 같은 표현으로는 latest shipping date가 되고요. not later than이 됩니다. 여러분 요 표현은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뭐보다는 늦지 않게니까 최종 선적일입니다. 5월 1일보다는 늦지 않게. 또 latest 가장 늦은 선적일입니다. 요 두 개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최종 선적일. 그리고 from과 after는 환어음에 있어서 선적과 관련돼서는 from은 포함됐었죠. 근데 환어음 관련해서 제외하는 아주 독특한 이 규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어음의 만기에서 from 다음에 3월 10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월 10일부터 예를 들어서 30일 후에 주겠다. 그러면 3월 11일부터 여러분 30개의 날짜를 헤아리는 겁니다. 3월 11일부터. 이 날짜가 포함이 안 됩니다. 환어음에서는. 다시 한번. from은 포함되지 않는다. from은 환어음에선 포함되지 않는다. 네, 이게 굉장히 많이 출제됐습니다. 우리 시험에. 그리고요. 분할 선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릴 분할 선적, 할부 선적, 환적 뭐 이런 용어들이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빈출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개념 정도만 설명하시면 되고 이해하시면 되고 추후에 운송과 UCP 파트에서 자세히 암기까지 도모하시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분할한다는 건 영어로 파셜인데요. 나누어서 선적하는 겁니다. 네, 일정한 사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선복 예약을 못했습니다. 다. 이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선박이 없어요. 다 예약이 꽉 차서. 그때 A 선박에 싣고 B 선박에 싣고 이렇게 나누어서 실는 거. 전량 선적하지 못하고 그걸 partial shipment, 분할 선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줄 치겠습니다. 계약 물품의 전량을 선적하지 않고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해서 선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부피가 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선적하기가 곤란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UCP가 뭐다? 신용장 통일규칙이다. 여러 규정이 있는데 지금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UCP 그 파트 하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여기서는 요 파셜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할이죠. 분할 어음 발행. 드로잉이 뭐다? 어음 발행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리고 shipment는 선적이다. 분할 어음 발행과 분할 선적은 허용된다. 금지된다, 허용된다? 허용된다 라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체킹. 그리고 영문은 나중에 보십니다. 여기 한글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업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읽어보는 겁니다. 동일한 운송수단 그리고 동일한 운송을 위해서 출발하는 선적을 증명하는 2조 이상의 운송서류를 구성하는 제시는 어렵죠. 이들 서류가 동일한 목적지를 표시하고 있는 한 이들 서류가 상이한 선적일 또는 상이한 적재항, 수탁지, 발송지를 표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분할 선적이 행해진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예, 포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제시가 2조 이상의 운송서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운송서류의 어느 한 조에 증명된 대로 최종 선적일은 선적일로 본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제가 따로 또 UCP 규정 말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네, 요걸 보시면서 그 옆에 기재를 좀 해두시겠습니다. UCP에서요, 우리 원칙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분할 선적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라면 분할 선적은 허용한다. 형광펜. 저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UCP 600의 31조 B항입니다. 이런 거죠. 자, 인천항에서요. 5월 1일자에 100% 화물 중에 다 실을 수 없었어요. 30%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우리 한진 같은 운송회사에 맡기면 물품을 받았다는 운송 수령의 증거로서 무엇이 발행되죠, 여러분? 중요한 서류. BL이 발행됩니다. BL이 한 통 나왔을 겁니다. BL 한 통이 나왔죠? 근데 이 선박이요. 출항을 해서 광양에 도착합니다. 5월 2일자에. 5월 2일자에 다시 여기서 30%를 실어요. 여기서 그러면 물품 실었기 때문에 BL 또 한 통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동일한 선박이 부산항에 접안을 합니다. 여기서 5월 3일자에 나머지 40%를 실었어요.
그리고 이 선박이 뉴욕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100% 화물로 수입자에게 도착이 됐습니다. 그럼 이걸 분할순적으로 봐야 되느냐? 지금 규정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분할순적으로 보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선박이 항차 중에, 항차라는 건 운송 도중입니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지금 물품을 나누어서 실은 거죠. 그래서 우리 목적지로 100% 우리 운송이 됐다면, 매수인에게 전량 다 우리 제공이 됐다면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선적일은 언제냐? 선적일은 바로 최종적으로 선정한 요 날짜입니다. 네. 요 최종 선적일. 5월 3일 부산에서 실은 요 날짜가 선적일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고요. 지금은 그냥 처음 접했기 때문에 생소하실 겁니다. UCP에서 다시 언급을 드릴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저는 반복적으로 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복습을 안 하셔도 취득하실 수 있게끔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분할선적으로 보는 경우가 또 있어요. 또 어떤 경우냐면 이거랑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건 분할수적으로 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건 분할수적으로 봅니다. 우리 부산항에서 물품을 A 선박에 실어요. 50%. 그리고 B 선박에 50% 실어요. 사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운송 모드는 동일합니다. 선박이라는 모드는 동일한데 이게 뉴욕으로 갔을 때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선박 A 선박, B 선박이 모두 안전하게 수입자에게 100% 도달한다라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방금 설명한 것은 동일한 선박이 가기 때문에 전량 싣고 가기 때문에 수입자에게 전량 다 전달되는 겁니다. 그럼 분할선적이 아니죠. 근데 이 경우에는 A 선박과 B 선박의 컨디션이 달라요. 그죠? 성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가는 중에 선장의 운항 능력, 또 항로의 여러 가지 변수 발생, 이것으로 이 선박은 도달했는데 이 선박은 도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약정된 기간 안에. 그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분할 선적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동일한 선박이, 동일한 운송 방식, 모두가 같다. 둘 이상의 운송수단을 우리 운송수단의 선적을 증명하는 2조 이상의 운송서류를 구성하는 제시. A 선박에서 BL이 발행됐을 겁니다. B 선박에서 BL이 발행되겠죠. 그죠? 그 운송수단이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하는 경우에도 분할 선적으로 본다. 저게 출제돼요, 여러분.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본다. 네,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100% 간다. 하나의 선박에 의해서. 이건 나누어서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둘 이상의 특송 화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특송 우편. 단서가요. 특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편이라는 겁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경량 화물이죠. 여기다가 뭐 철덩어리 이런 거 운송 못해요. 이 두 개의 운송 수단은. 그렇죠. 아주 소량의 화물을 운송합니다. 보세요. 이 이상의 그 특송 화물 수령증 그리고 우편 수령증 또는 운송 확인서로 이루어진 제시는 만일 특송 화물 수령증, 우편 수령증, 우송 확인서가 이런 건 그냥 여기에서 발행한 운송 서류다. 이렇게 가볍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특송 배달 또는 우편 서비스에 의해서 같은 장소, 같은 날짜, 같은 목적지로 스탬프가 찍혔어요. 그리고 서명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분할 순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요건 이렇습니다. 경량 나눌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50kg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 특송이나 우편이 만약에 중량의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kg, 25kg다. 그러면 나누는 거예요. 50kg짜리를 25kg, 25kg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운송 시스템상 이건 분할수적으로 안 본다는 거죠. 어느 때? 동일한 우체국에서 동일한 날짜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예, 표기가 된 거예요. 그럼 같은 목적지, 동일한 목적지로 간다?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분할 선적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요게 우리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기억을 잘 못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재차 반복적으로 보시고 또 UCP 때 다시 보시니까 그때 확실하게 암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송과 우편이라는 것이 우리 한정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네, 소량만 배송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할부 선적이라는 독특한 방식이 또 있습니다. 이 할부 선적은 영어를 좀 보셔야 돼요. 인스톨먼트. 저 가운데 L이 하나일 때도 있어요. 뭐 영국과 미국의 방식이 다 다른데요. 이것도 나누어서 보내긴 하는데 지금 분할 선적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잘 보세요. 셀러가 바이어에게 100%의 100개의 100피스의 화물을 보내야 돼요. 근데 바이어가 한 번에 100피스를 다 소화하기에는 판로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좀 나누어서 받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할부 선적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100피스 중에 1월에 20개, 2월에 10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죠. 3월에 뭐 40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그리고 4월에 뭐 몇 개, 5월에 몇 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자 보세요. 정말 중요한 규정입니다. 1월과 2월은 20개, 10개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3월에 40개를 선적하지 않은 겁니다. 셀러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상황이. 이 두 개는 유효한 겁니다. 대금을 결제해야 돼요. 그런데 할부 선적에서 일정 기간을 두고 일정 수량을 나누어서 보내는 게 할부 선적인데 3월 달에 40개를 선적하지 않으면 당해분과 요 당해분 위에 건 상관없고 당해분과 남아있는 후속의 분량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죠. 요 두 개에 대해서 무효 처리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위에 거 진행된 거 말고 위반한 그 당해분과 추후 남아있는 분량에 대해서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네, 기억이 되시죠? 할부 선적이란 매매 목적물 전량에 대해서 선적하지 않고 일정 양을 수에 걸쳐서 약정한 시기별로 선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시장 상황 또는 판매 가능성의 제약 때문에 매수인이 일시에 전량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봤을 텐데 인스톨먼트로 UCP상 규정을 보시면요. 이건 추후에 다시 보시겠지만 이 박스에 있는 건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정리된 걸로 보시겠습니다. 할부 선적 그리고 할부 어음 발행이 신용장에서 허용되고 있는 경우에 만일 할부분이 허용된 기간 안에 어음 발행이나 선적이 되지 않을 경우에 위반이 발생하면 그 당의 할부분과 그 이후의 할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효력 상실. 됐습니다. 그리고 환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적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하철 탔을 때 환승하지 않겠습니까? 버스를 탔을 때나 바꿔 타는 겁니다. 화물이 A라는 운송수단에서 양화가 돼서 다시 B라는 운송수단으로 재차 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환적 과정 중에 물품에 대한 손상이나 분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환적은 굉장히 꺼려합니다. 누가? 매수인이.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일거에 다 해결이 됩니다. 최종 목적지로 운송하는 도중에 한 운송수단에서 양하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적재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무상 위험성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트랜시먼트, 이게 환적인데요. 트랜스가 바꾼다는 뜻이 않겠습니까? 금지한다라는 것을 약관에 삽입합니다. 그러나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환적을 금지하고 있어요. 지금 계약에서. 그러나 컨테이너나 또는 트레일러, 우리 래시선 같은 비교적 안정성이 보장된 우리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요. 외포장의 기능을 하죠. 누가 훔쳐가지도 못합니다. 그 컨테이너 회사에 전화를 해서 컨테이너가 배송이 되면 거기다 물품을 적입하거든요. 그리고 봉인해버려요. 그냥. 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컨테이너가 운송 중에 열렸다. 그러면 매수인은 분실의 증거로 우리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인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안전한 거죠. 사실 분실 위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크레인이 그대로 들어서 그대로 옮기기 때문에 중간에 운송수단이 바뀐다 하더라도 크게 위험이 없다. 그래서 기억할 거, 환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만 매수인 입장에서 컨테이너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트레일러 그리고 래시선의 경우에는 괜찮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UCP상 환적 규정이 이렇게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UCP에서 19조라는 운송 서류, 이건 복합 운송이거든요. 나중에 공부하실 겁니다. 복합 운송 서류. 지금은 당연히 여러분 모르시죠. 복합 운송 서류. 왜냐하면 제목이 보세요. 19조.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운송 방식을 표시하는 운송 서류라고 했습니다. 이런 복합 운송은 복합 운송이라는 것이 둘 이상의 상이한 운송 방식으로 물품이 전달되는 거예요. 환적은 그럼 필수겠죠. 그럼 필수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보세요.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복합 운송인데? 그죠? 자동차에서 배로 가거나 항공으로 가거나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행해줄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 수리가 된다. 즉 은행이 오케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셀러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이 얘기입니다. 수리한다라는 건. 그리고요. 한글을 주로 보시겠습니다. 20조는요. 우리가 BL입니다. 선화증권. 우리 해상운송의 대표적인 것이죠. 여기 보세요. 제일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게.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이 부분만 여러분 체킹하세요. 물품이 선화증권에 의해서 입증된 대로 저 단어 컨테이너, 트레일러, 래시선. 래시선은 우리 뭐 한강 같은데 이렇게 넓은 통통배 같은 거 떠 있죠. 그냥 자가 운송이 안 되는 거. 그냥 누가 끌어야 되는 그런 게 래시선인데요. 그대로 들어서 선박에 탑재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위험할 것이 없죠. 그 선적되는 경우에는 환적이 행해질 것이거나 또는 행해질 수 있다고 표시하는 선화증권은 수리가 된다. 안전하니까 괜찮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20조에서는요. 우리가 컨테이너 기억하시고 트레일러, 래시선 여기에 물품이 실려 있다면 환적이 될 수 있다. 환적이 돼도 수리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유보한다. 유보한다는 보유한다라는 거거든요. 운송인의 고유 권한입니다. 선화증권상의 어떤 조항은 무시한다. 그럼 은행이 이걸 뭐 서류를 던져버리고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지금 설명한 부분입니다. 20조. 지금 방금 보신 부분은 UCP 규정을 제가 그대로 갖고 온 것이고요. 이건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운송 서류는 물품이 환적될 것이거나 또는 될 수 있다고 표시할 수 있다. 복합 운송이니까 자동차에서 비행기나 해상으로 옮겨 타야 되니까 금지하고 있어도 수리된다. 그리고 20조 BL 딱 하나 기억하실 것은 컨테이너, 트레일러, 래시선에 선적되면 오케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용성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2조인데요. 용성계약은
말 그대로 배를 그냥 빌리는 겁니다. 임차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임차해서 사는 것처럼 배를 빌리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주고. 그러면 환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죠. 거기다 내 물건 실어서 내가 임차 기간 동안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적 관련 규정 두고 있지 않다. 저게 중요하죠. 용서는 뭐다? 배 빌리는 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항공은 기억해 보세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량 화물일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비행기도 중간에 이렇게 갈아타는 구간에 따라서 갈아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도 비행기에서 경유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수입니다. 그래서 환적될 수 있다고 표시할 수 있다. 우리 지금 23조입니다. 항공 같은 경우에도 환적은 가능하다.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있어도 은행이 환적이 행해질 것이다. 또 행해질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항공운송 서류는 수리를 할 수밖에 없죠. 경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노선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철도, 도로, 우리 내수로 운송 서류 이런 부분도 수리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여러분 가능하시고요. 이제 직항선적이라는 것은요.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점, 환적 금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에 계약서에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타 지역을 경유하는 그런 선박의 물품을 선적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선적 지연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뭐 태만에 의해서 일정한 사정에 의해서 과실일 수도 있죠. 그리고 선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도인의 과실이 아닌 매도인의 통제를 넘어서는 비욘드한 그런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이라든가 즉 뭐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니면 수출국 정부가 뭐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유, 자신의 통제를 넘어선 사유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선적 지연이라는 것이. 유형은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 있죠. 수출자에. 그리고 두 번째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추후에 다시 공부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선적일의 증명. 요게 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선적일. 과연 언제를 선적일로 볼 것이냐. 이것도 빈출됩니다, 여러분. 보통 운송 서류의 발행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발행일. BL에 보면요. 하단에 이렇게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어요. 이 발행일이 선적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컨테이너 운송이 대부분을 이루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BL이라는 건 물품이 본선에 적재가 되고 발행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본선에 화물이 적재될 때는 여기에 다수의 화물이 일정 수량을 채운 다음에 특정한 날짜에 크레인에 의해 선적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운송하는 선박들은요. 우리 뭐 만 개 이상의 뭐 18,000개, 14,000개 이런 컨테이너를 시킬 때문에 개별 화주가 하나씩 올 때마다 실릴 수는 없죠. 이 크레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일정 수량이 채워지면 그때 싣습니다. 그래서 화주가 그러니까 운송을 위탁하는 우리 수출자가 운송인에게 컨테이너를 가져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런 BL이 발행돼요. 리시브드 BL.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리시브드가 일단 물품을 받았을 때 받았다라는 운송계약의 증거로서 이제 제공하는 겁니다. BL을 제공합니다. 우리 실무에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리시브드 BL은요. 아직 선적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선적이 딱 됐을 때는 우리가 쉬프트 BL, 선적이 됐다라는 뜻의 정상적인 BL이 나옵니다. 리시브드 BL은요. 요거는 수리가 된다 안 된다? 은행에서 인정 안 합니다. 선적 안 된 거잖아요. 여기 모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금. 그래서 반드시 리시브드 BL이 발행되면 발행 날짜가 선적일이 아니고요. 요 옆에 온보드 노테이션이라는 게 작성됩니다. 실제로 선적이 되고 온
볼드 노테이션이라는 것이 찍혀요. 온보 노테이션은 실제 선적일이 기재가 될 텐데요. 이 날짜가 선적일입니다. 다시 한번요. 일반적인 보통 선화증권의 BL이라고 하는데요. 운송서류에 있어서는 일부 일이 발행일입니다. 여기 기재되어 있는 날짜. 이 날짜가 선적일이다. 그런데 수취선화증권, Received BL의 경우에는 아직 선적된 게 아니고 운송인이 컨테이너 우리 창고에 화물을 받은 상태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수출자가 운송 화물을 위탁했으니까. 그때 받는 BL이 Received BL인데 요 Received BL 상의 날짜는 선적일이 아니다. 어느 날짜다? 그 옆에 찍힌 실제 선적되고 꽝 도장이 찍히거든요. 온보드 노테이션의 날짜가 실제 선적일이다.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온보드 노테이션 여러분. 어떤 BL의 경우엔 Received BL의 경우엔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BL은 선적되고 발행된다. 그럼 선적되고 발행된 쉬프트 BL의 경우에는 발행일이 맞다. 선적일이. 그런데 이 경우엔 이것이 필요하다. 이 두 개가 동시 조건입니다.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자, 긴 선적 조건을 공부하셨는데요. 뭐 처음이니까 정말 생소한 내용이 많죠. 단어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 딴 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네, 부담감 확 내려놓으시고요. 추후에 다시 나올 겁니다. 네, 가격에 있어서는 인코텀즈에서 배우실 거고 이건 운송 파트에서 그리고 UCP에서 하실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달드린 중요한 포인트들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